볼쌤의 코코로 한국사 시즌 3 그 6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일 민족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항일 투쟁 세력들이 점차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해 간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한인 애국단 항일 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 관내, 만리장성 안쪽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점차 침체해졌습니다.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남긴 내용을 살펴보면 한때 1000여 명에 달했던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임시정부는 뭐 수십 명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임시정부는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활동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 이간질로 인해서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만보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 지린성 장춘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서 물길 수로라고 하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이 수로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사상자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한국인 편을 들어주면서 중국인이 이제 한국인을 대할 때 쟤들은 일본인과 한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갈라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이런 이 활동 속에서 이제 한국인에 대한 감정까지 안 좋아지고 활동이 침체돼 있으니 안 되겠다. 임시정부에서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투쟁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인 애국단입니다. 근데 한인 애국단은 어디까지나 의열 투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구로서는 부담이 컸겠죠. 그래서 임시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김구는 임시정부 국무령을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개인적으로 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한인 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의거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봉창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인처럼 행동하고 자신은 완벽하게 일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일본인 회사에서 자신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온다는 걸 느끼고,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 민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식민지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분은 이제 친일에서 반일로 항일로 돌아선 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찾아왔을 때 임시정부는 처음에 이봉창을 스파인 줄 알았답니다. 너무 요새 말로 하면 날티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봉창 선생은 기꺼이 의열투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봉창 선생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죠. 이봉창 선생은 도쿄에서 일왕, 너무 일본 사람 같으니까 전혀 의심받지 않고 일왕의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마차에 폭탄을 던졌죠. 하지만 처단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안타깝게도 일왕을 죽는 데는 죽이지는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일본에 대해서 좀 비꼬는 반일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게 되고, 일본은 이걸 문제 삼아서 상하이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상하이 사변이죠. 그런데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자 중국군도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에 가까운 곳에 이 상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일본에도 육전대, 해병대를 증파해가지고 양쪽 군대의 충돌이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자 상하이가 어떤 곳입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조계지가 섞여져 있고 경제적 이권으로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이 중재에 나서고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고 중국이 상하이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하이 사변입니다. 일본은 상하이 사변에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서 전승 축하 기념식을 엽니다. 더군다나 일왕의 생일 자신들의 천장절까지 겹쳐가지고 큰 축제를 여는 거죠. 기념식을 크게 여는데 여기에 윤봉길 선생이 폭탄을 한 번 더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상해 파경군 사령관이었던 그 시라가와 대장을 비롯해서 고리민 단장이었던 가와바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본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육군 제9사단장이었던 우에다, 그리고 주중 일본공사 시게미스 등이 중상을 입게 되죠. 특히 여기서 부상을 입었던 시게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때문에 나중에 의족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도쿄만 앞에서 일본이 한국 문서에 서명을 할 때 그때 쩔뚝거리면서 걸어와서 서명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라카와입니다. 이때 윤봉길 의거로 다리를 잃었던 거죠.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자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안 좋았던 감정이 완화되고요. 중국 당시 지도부였던 중국 국민당, 중화민국 국민당의 총통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의 중국 군대도 하지 못한 것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했다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하죠. 이러면서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서 한중 연대로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항일전선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민족혁명당의 주도로 조선의용대가 조직되다. 자,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 사람들은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보복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상하이를 떠나서 이제 임시정부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중국을 떠돌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투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항일전선,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손을 잡아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이래서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김원봉의 조선의열단 등 여러 세력들이 손잡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손잡고 통일전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통일전선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중국 관내라고 하면 만리장성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정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정부의 주축이었던 한국독립당도 참여하고 다 참여합니다. 조소왕 선생 뭐 다 참여하는데 김구 선생은 여기에서 참여할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모두가 다 자신들의 당을 해체하고 민족혁명당 하나로 뭉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의열단이든 한국 독립당이든 뭐 싹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고 하나로 이렇게 민족혁명당 하나로 만들게 됐는데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전선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계열,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에서 보기에는 좀 좌파 진영,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주의 계열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자 조소왕, 지청천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민족혁명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소왕은 해체됐던 한국독립당을 다시
재건하고요. 지청천은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당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민족혁명당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그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한 뒤에 주로 사회주의 계열, 민족혁명당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게 됩니다. 뭐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 전의동맹 등 여러 좌파 세력들과 민족혁명당이 이제 손을 잡고 하나의 통일전선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너무 어렵죠? 조선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 전선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서로 연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단체들의 연대체인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산하에서 만들어진 군대가 중요하죠. 그 군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선의용대죠. 조선민족전선연맹 머리 아픈데요. 이것까지 외우기 싫으면 모르겠다 싶으면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용대 같은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중일전쟁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기회가 왔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마당이면 중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하고 군대 대 군대로 싸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적극적인 무장투쟁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대장이 이제 김원봉 아니겠습니까? 사령관이.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민족혁명당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굳이 조선민족전선연맹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리하여 조선의용대는 중국 만리장성 안쪽에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 한국인의 군대죠.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관내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중화민국 장개석 중국 국민당의 지원이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중국 국민당에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주진 않습니다. 일본 군대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중국말도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조선인이니까 조선말도 할 수 있지만 일본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에 대한 그 심리전 활동 항복해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전쟁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심리전에 참여를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후방 공작 활동 일본인으로 변장해가지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포로들 잡히게 되면 이 포로들에 대한 신문, 포로 신문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조선의용대 군인들이 생각했던 최초의 작전은 아닙니다. 활동은 아니죠. 이들은 일본군과 총을 잡고 총을 들고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일 항전을 하고 싶었던 세력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세주 같은 사람이죠. 윤세주 조선 의열단 만들 때부터 김원봉과 함께 있던 고향 친구죠.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항일 투쟁을 위해서 화북지방으로 조선 의용대 병력들을 끌고 갑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조선 의용대 화북으로 갔다 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간 세력들이 더 다수였어요. 왜 화북으로 갔느냐? 화북지방에 예난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일본군과 직접적인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지역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국 국민당이 아니라 이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겠다고 이동을 한 겁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병력들은 김원봉의 지도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자 한국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게 되는 거죠. 합류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원봉의 마지막 직함이 그래서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자리 잡다. 충칭 한자로 중경이죠. 무거울 중자. 충칭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릴 칸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그렸다가 지워볼까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은 넓어요. 그래서 수도도 참 여러 개 있는 거죠. 중국의 당시 수도는 난징입니다. 난징. 근데 일본에게 점령당했죠. 청나라까지 수도 북경, 베이징,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으면 충칭은 중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륙에 있는 거죠. 충칭. 일본이 이렇게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을 먹어갑니다. 일본은 중국 전체를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기엔 중국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점 도시들, 특히 발달돼 있던 해안가를 점령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는 충칭으로 이동해서 이 중경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저항을 펼쳐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저항을 해갔던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위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칭에서 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1930년대 독립운동의 당면 과제는 이제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으니 한중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일 투쟁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일본과 싸우고 있는 우리 민족운동 진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좀 통합해서 통일 전선체를 만들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당면 과제를 놓고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좀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체제가 재정비되는 것은 윤봉길 의거 이후 8년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충칭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이 세 개의 당, 민족주의 계열 세 개의 당이 합쳐져서 다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 이 한국독립당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에게 선전포고하고 당연히 일본에게도 선전포고하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게 되고 훗날 김원봉의 부대가 합류하면서 이제 김원봉이 부사령관이 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수용해서 건국 강령도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체제가 정비됐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해서 체제를 정비했다면 이제 체제 정비하고 안정화됐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가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이 뭉쳐하다. 이제 한중 연대는 공고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통일전선체죠. 한국 독립당을 만들면서 민족주의 계열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계열까지 합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일본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자기 등치보다 너무 큰 나라들과 전쟁을 하니까 패전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립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이러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전선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졌던 거죠.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면서 비로소 한국 광복군은 여러 지대를 갖춘 제대로 된 군대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혁명당 김원봉이 들어왔다는 말은 민족혁명당이 합류했다는 거죠.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거죠. 김규식은 뭐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없지만 민족혁명당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면 이제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뭐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흡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동포 사회와의 협력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연안 지역의 중국 공산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세력들과도 통일 전선체를 형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는데 일제 항복으로 통일전선 교섭은 중단되고 말았죠. 시간이 21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